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굶주립니까? 그 식량 부족 문제 아닌가? 물 부족, 식량 부족 뭐 그래서? 그런 거 같지. 그치. 그런 얘기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식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재배할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들이 굶주리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세계 식량의 양은 사실 지구의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 재배가 되는데 그것이 배분의 문제인 거야. 그럼 그 재배량이 넘쳐난다는 거는 뭐 통계적으로 검증된 얘기예요? 재배되고 지금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재배가 되는데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프랑스 사람인가요? 스위스 사회학자고 교수인데 세계 식량 계획 기구 거기에서 이제 여기 유엔 식량 특별 조사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섬은 기아의 고통 앞에서 무심해지지 않기를. 이게 결국 기아의 고통을 체험이라도 해보자 해서 그 SBS에서 예전에 기아 체험 24시간 굶는 거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아를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이 분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기아가 종식되지 못하고 아직도 굶고 죽어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은데 결국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결론이지. 결론. 기아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 금지. 주식이라고 하면 곡물, 뭐 쌀, 밀. 주식이 아니고 주식. 그러니까 쌀이나 밀 같은 거. 스탁이 아니라 밀 얘기잖아요. 밀 먹는 거. 헤지펀드들의 남반구 농경지 약탈, 농업 연료, 농업 덤핑 금지 등 이러한 정책들을 하는데 사실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다는 거야. 그 세계 식량 기구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국제 기구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기는 하잖아.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강제력이 없지. 그렇게 되는 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이권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없다. 왜냐하면 세계 식량 무역의 85%를 10개 남짓의 거대 민간 다국적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를 잘못 건들면 뭔가 또 나 안 해 그러면서 배를 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구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지원금으로 되는 거야. 지원금? 응, 지원금. 국가의 그러니까, 지원금? 부자 나라거나 아니 부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기업들 자발적인 지원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받는데 그들의 이익에 약간 좀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대. 왜냐하면 그게 되게 딜레마라는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원금을 이렇게 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럼 낼 필요가 없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지원금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딜레마라는 거지. 그렇구나. 기아 희생자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단지 출생의 우연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 북한에서 내가 태어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의 차이인 거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기아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기아는 인간이 종식시킬 수 있다.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 살든 각자 자기 나라 정부가 기아로 인한 대량 학살을 멈출 수 있게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도록 분연히 일어나서 행동하자. 행동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뒤에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나오긴 하는데 끝에 그럼 끝에 얘기하겠습니다. 거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 도시에 거주하는가, 농촌에 거주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출발선이 다른 거야. 그 지역에서 똑같은 활동을 통해서 재배를 해도 이제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서는 뭐 많이 재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 그 지역이 뭐 예전 역사적으로 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태어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조금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남북 문제, 남반구 북반구의 문제 그거구만. 그러니까 북반구가 대체적으로 자원이나 생산시설들이 많고 자본도 많이 몰려있고 그치. 남반구 거주국들이 결국 다 채무 국가들이 많고 그래서 투자나 생산기술 개량 같은 게 어려워지고 그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거기서도 식량 자금 문제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우리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대 자본들이 거기를 잠식하는 거지. 계속 내가 돈을 들여서 여기에 땅을 살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재배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의 약탈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부유한 나라는 거기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47개국은 자국의 농부들을 위해 평균 4%의 공공 예산을 할애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경작이 가능한 농지의 단 3.8%에만 제대로 관계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엔 경작이 가능한 면적에서 3.8%만 재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구만. 이유는 관계시설이 없어서 결국엔 수로나 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그들이 뭐 게으르거나 뭐 그 국민성이 그렇다라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야. 얼마 전부터는 새로 출현한 몹쓸 전염병이 남반구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바로 뉴욕이나 런던 혹은 다른 곳에 본부를 둔 일부 거대 다국적 민간기업 및 헤지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중국 등의 국가 펀드들이 앞다투어 유독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경작지를 대대적으로 사들이는 열풍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투기 자본들이 가난한 나라의 땅을 사들인다. 그래서 제철 아닌 채소나 과일 혹은 팜유 같은 것들, 바이오에탄올 등을 필요한 사탕수수밭, 요걸 대량으로 땅을 사들여서 이런 작물들을 키우고 그걸 또 다시 유럽이나 대륙으로 가져가고. 그치. 그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와서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혹은 이제 식량이 아닌 그 아까 바이오 에탄올 이런 거나 아니면 팜유도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배해서 이제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임금을 주긴 하겠지. 엄청 적게 주겠지만 그 임금 이제 자기가 받은 걸로 결국엔 주식을 또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식량, 주식에 대한 그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당장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 지구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본 내용으로도 우리가 요 지난 시간에 직전 책에서 얘기했던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것도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이 책과 관련돼서 봤던 게 그 식량이 넘치는데 왜 부족한가 이거잖아. 웃기잖아. 식량은 재배되는 게 많은데 왜 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특히 이제 옥수수 재배를 예를 들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 근데 옥수수가 엄청 많이 재배가 돼. 근데 그 재배되는 양의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은 양이 소들의 먹이로 쓰여. 아, 사료로? 왜냐면 스테이크, 고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먹지 못하는데 그 소들을 먹여서 스테이크 좋은 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이 옥수수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정말 좀 비극적이구만. 그렇더라고. 결국에 뭐 스테이크도 사람이 먹는 거긴 하지만 주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생존이 달린 음식은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 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옥수수가 엄청난 많은 양이 재배가 된대. 아마 닭도 그럴 것 같아. 그렇지. 땅을 약탈당한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결국 다시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땅 자체가 생산 수단인데 그 생산 수단을 펀드나 이런 자본에 빼앗기고 본인은 극빈자로 내려가게 되고 그것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극도의 빈곤. 그래서 결국엔 그 극도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식량 지수,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돼서는 가격이 엄청 폭등한데, 그러니까 되게 쌀, 많은데, 밀, 옥수수 이런 거 굉장히 많고, 그럼 원래 많이 재배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가격들이 계속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주식으로 쓰이지 않는 거지.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여기서는 농업 연료 뭐 이런 거 바이오 에탄올. 그 바이오 에탄올 50리터의 양이 옥수수 358kg과 같대. 8kg의 옥수수 양은 그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고 있는 뭐 잠비아나 멕시코 어린이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야. 근데 그 1년 동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옥수수 그 양에 맞먹는 그 바이오 에탄올이 50리터. 이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럼 50리터면 뭐 한 번 주유하면 끝. 그러니까 가득 채우면 50리터라고 하니까 그거 연비가 한 15km라고 해봤자 한 750km 정도 가면 끝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린이 한 명의 1년치 식량이 거기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주식과 관련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결국 이거는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인 건데 자본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계속 그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농업 연료를 만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곡물을 그렇게 태워버린다라는 거는 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환경을 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굶어 죽게 만든다. 그치. 와, 이거는 앞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겠구만. 좀 그럴 것 같아. 지금 환경 이슈로 한다는 게 바이오 에탄올 얘기했지만 바이오 디젤도 있고 점점 이렇게 되게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는 난민 이야기인가 봐요. 난민촌에서 배급되는 식량에 대한 이야기인가? 식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난민들을 그렇게 받는 데에도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 자원, 그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찌됐건 그 유엔에서 하는 그런 기구들이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선가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러한 일들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자원에서 내는 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있는 자본을 정말 선의로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나눠 쓰기도 어렵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입맛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럼 또 안 모인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난민촌에 이제 들어와서 그런 가슴 아프지만 살 수 있는 애들 이거 선별하고,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 당장 눈앞에 이제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자본주의 모습이라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려면 선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야. 그치? 야,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애들이 어렸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야 지금 아프리카 애들은 이 한 끼를 못 먹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린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구 어느 곳의 아이들은 이렇게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그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런 거야. 사실 모든 문제는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지.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더라도 행동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사람들 4분의 3은 농촌 지역 사람이다. 이 농촌이라는 게 저개발국에 있는 아까 서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농촌 지역 사람들. 그렇군요. 근데 동유럽도 그렇대. 유럽 하면은 그치. 뭔가 조금 잘 살 거라는 생각은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 근데 동유럽도 그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기아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자본주의라는 이름 하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확대 해석하자면 국가의 의미에서도 약간 좀 고민해볼 문제가 나오겠네. 국가가 그런 걸 조정해주고 그치. 분배, 이게 꼭 분배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원의 조금은 공평한 배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왜 굶어요? 이러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 내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소비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생산은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한 건데 내가 얻었어 그럼 내가 먹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지. 기한은 자연도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 문제의 핵심은 사회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서구 부자 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의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 특정 인구가 유지가 돼야 식량도 그렇고 뭐 기후 최적화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기근이 조절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왜곡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 마음은 불편한데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협이 일어나는데 인지부조화 같은 게 일어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협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수군간의 논리를 하나 만들었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기아 문제가 산화 제한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래. 그러면 아프리카는 아이를 낳지 마라. 낳지 마라라기보다는 낳은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낳았어.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잖아.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 이게 무의식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차별이면서 결국 계급화 이론 같은 느낌도 들고 나는 이미 상위 계급에 속해 있는데 왜 천박하게 왜 그래 약간 뭐 이런 타이타닉 1등석에 탄 사람이 그래. 3등석에 탄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3등 칸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목숨이나
뭐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나 사실 같은 생명인데 모두가 소중한 생명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사라져도 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건 능력주의일 텐데 김누리 교수 강의를 하나 본 거가 있는데 영상을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오바마가 연설할 때 잘 들어보라고 Yes, you can 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게 능력주의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성공 방정식의 90% 이상은 운이다 라는 건데 그거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참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이건 뭐예요?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 기아의 종류가 이렇게 경제적 기아와 구조적 기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경제적 기아는 이제 일시적으로 일가적으로 일회성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기아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아는 이제 구조적인 기아지. 그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기아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었고 경제적 기아는 일시적이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아이지만 구조적인 기아는 이 구조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경제적 기아는 이제 그렇게 그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난민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잖아. 그 난민 캠프의 실정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경제적 기아도 사실 우리가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고 구조적 기아는 오히려 더 어렵고. 근데 이런 기아의 문제는 긴급 구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지. 긴급 구호가 이제 여기 난민 캠프나 이런 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급 구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식량을 갖다 주고 약을 갖다 주고 이런 거잖아. 근데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냥 식량을 갖다 줘. 근데 진짜 막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한테는 음식이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단계가 있잖아. 처음 뭐 약품을 사용해서 이제 약을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약만 있어도 돼? 아니 그 의료진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또 너무 멀리 보면 시작도 못 할 수 있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자. 뭐 그런 얘기지. 부자들의 쓰레기는 제목이 딱 와 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조적 기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에서 나온 문제네. 그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자들의 쓰레기, 식량 쓰레기로 이제 연명하는데 그런 게 이제 몸에 당연히 안 좋으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 이 배고픔의 저주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대물림되는 거야. 엄마가 이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또 건강하지 못한 아기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노동력이라고 본다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동력은 또 높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이제 악순환 되는 거지. 기아를 악용하는 국제기업, 식량을 무기로 활용하는 기업. 그렇지. 자기들이 편하게 저개발 국가들을 쥐고 흔들려면 저개발 국가들이 독재 권력이고 그 독재 권력이 자기들의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게 가장 손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저개발 국가들이 민주화되거나 교육 수준이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이거는 뭐 꼭 식량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서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해제 우석훈, 부록 주경복, 개정 증복판이었습니다.